호랑이 눈썹을 뽑은 착한 며느리. 옛날 옛적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선화라였지요. 선화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사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화는 이웃 마을에 총각과 혼례를 올려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입고 돌아온 이후로 말수가 적어지고 사람을 피해 산속 움막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 선화는 매일같이 남편에게 다가가 따뜻한 밥을 지어 대령하고 조심스레 말도 걸고 손도 내밀어 보았지만 남편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서 나으셔야지요, 서방님. 이러다 병이 깊어집니다요. 하지만 남편은 얼굴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선화는 속이 상하고 슬펐지만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땔감을 패고 밥을 짓고 조용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화는 마을 어귀에 사는 점쟁이 할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 남편이 사람을 피하고 제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쟁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구나. 하지만 그 병을 고치려면 아주 특별한 약재가 필요하단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 약은 말이다. 바로 호랑이의 눈썹이란다. 네? 호랑이 눈썹이요? 선화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이 산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사나운 짐승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하지만 선화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호랑이 눈썹을 뽑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선화를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성급하게 다가가면 물릴 테고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날마다 가서 호랑이와 친해져야 한다. 음식을 조금씩 주면서 신뢰를 얻어야 해. 수일도 아니고 수달도 아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하여 마음을 열면 그제서야 눈썹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니라. 그리하여 선화는 다음 날부터 산속 깊은 곳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무섭고 떨렸습니다. 주변 나뭇가지만 스쳐도 가슴이 철렁했지요. 하지만 선화는 매일 조심스럽게 고기와 떡을 담은 소쿠리를 들고 산 깊숙이 들어가 호랑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높은 바위 틈에서 어슬렁거리는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했지요. 선화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소쿠리를 내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호랑이님, 제가 정성을 담아 음식을 드립니다. 부디 잡아먹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호랑이는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날마다 그 자리에 찾아가 새 음식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선아가 숨어 지켜보는 눈앞에서 호랑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고기를 물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모닥불 옆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서방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선아는 더 부드럽고 정성스러운 말로 호랑이에게 인사를 하였고 이따금 낮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눈이 쌓이는 한겨울이 되었을 때도 선아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선아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 선아는 조심조심 다가가 손등을 보이며 말했지요. 호랑이님, 이제 저를 믿어주시나요? 저는 해치지 않아요.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선아의 손을 바라보다 천천히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선아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털을 쓸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에도 떨림에도 선아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쯤이 지나 드디어 선아는 호랑이의 얼굴 가까이에 손을 댈 수 있었고 호랑이도 잠잠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아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며 아주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눈썹 하나를 손끝으로 뽑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호랑이는 눈을 떠 선아를 바라보았지만 으르렁거리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며 뒤돌아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선아는 호랑이의 눈썹을 품에 안고 점쟁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눈썹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선아를 바라보다 그 눈썹을 불에 던져 넣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그걸 쓰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미 남편의 병을 고칠 방법을 얻었단다. 네? 호랑이처럼 무섭고 다친 마음도 너의 정성과 사랑으로 열 수 있었잖니. 그러니 남편의 마음도 언젠가는 열릴 것이다. 선아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심 어린 정성은 가장 단단한 마음도 녹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선아는 더욱 다정하고 인내심 있게 남편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기 전 운막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선화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선화, 고맙소. 선화는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무서운 호랑이의 눈썹보다 더 어려운 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이었지만 결국 선아는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그러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아침 움막에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따사로운 햇살 아래 남편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그는 곁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선화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지요. 선화. 선화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미안하오. 그동안 너무 어둡고 차가운 곳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소. 그런데 그대는 한결같이 내 곁에 있어 주었소. 남편은 천천히 손을 뻗어 선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오랜 병상에서 깨어난 이의 떨림과 동시에 깊은 감동이 실려 있었습니다. 선화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늘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방님은 아픈 것이지 나쁜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움막 밖으로 나와 햇볕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 걷는 것도 힘들어 했지만 선화가 옆에서 부축하고 따뜻한 국을 끓여 대령하니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남편은 마을 어귀까지 선화와 함께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 선화 아가씨가 호랑이 눈썹을 뽑아왔대요. 사랑의 힘으로 말이요. 아이들도 선화를 보며 호랑이 며느리라며 웃고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정성의 하늘도 감복했지 라고 말을 하였지요. 남편은 이제 낮이면 밭일을 조금씩 도우며 땀을 흘렸고 밤이면 선화와 함께 모닥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호랑이 눈썹을 뽑으러 갈 때 무섭지 않았소? 정말 많이 무서웠지요. 하지만 서방님을 생각하니 그 무서움보다 더 큰 용기가 생기던걸요. 이 은혜 내 평생 갚겠소. 선화는 조용히 웃으며 남편의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흘러 그 부부는 마을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도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고 선화는 여전히 묵묵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 하나가 선화에게 물었습니다. 선화 아주머니, 호랑이 눈썹은 지금 어디 있어요? 선화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눈썹은 이미 불 속에서 사라졌단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남아있지.
그게 뭐예요? 사람 마음이란다. 마음은 두렵고 무서울 땐 굳게 닫히지만 누군가가 오랫동안 정성껏 문을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리게 되어 있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화의 말을 마음속에 새겼고 그날 이후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호랑이 눈썹을 뽑은 착한 며느리 이야기는 단지 용맹함의 전설이 아니라 진심과 기다림,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한 끝없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선화가 남긴 그 아름다운 마음은 먼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잊히지 않았고 봄이 되면 언제나 누군가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햇살처럼 피어났습니다. 황금이 나오는 집. 옛날 어느 마을에 이상한 집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고 부른대요.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니 참 이상한 이름이기도 하지요. 그 집에 그런 이름이 붙은 데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대요.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땔감을 마련할 걱정에 일찍 잠에서 깼어요. 추운 겨울에 밤을 뜨끈뜨끈하게 태우자면 집 근처 산에 있는 삭정이로는 어림도 없을 테고, 그렇다고 나무를 패서 장작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자면 바다 건너편 섬까지 나무하러 가야 하는데, 밀물이라도 들어와 섬에 갇히면 어떡하지?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꼽아 날짜를 하나하나 따지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하, 오늘 일하면 썰물 시간이 무척 길겠는걸. 그러고는 얼른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어요. 바닷바람이 쌩쌩 불고 갯벌에 발이 푹푹 빠져 걷기 힘들었지만 할아버지는 성큼성큼 섬으로 달려갔어요. 섬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쉴 새 없이 나무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저쪽 샘물가에서 뭔가가 자꾸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어진 사기그릇 조각이 햇빛을 받아 빛나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할아버지는 빛이 나는 곳을 향해 가만 걸어갔어요. 아니, 세상에! 샘물가에는 닭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닭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이 나는 황금닭이었지요. 그런데 이 황금닭은 날갯짓만 할 뿐 걷지도 날지도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남이 볼까봐 서둘러 황금닭을 보자기에 꽁꽁 쌌어요. 그러고는 지게를 짊어지고 냅다 집으로 달렸지요. 나무 하는 일도 다 내팽개치고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황금닭을 헛간에 있는 괴짝에다 몰래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황금닭을 쌌던 보자기에 닭털이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무리 봐도 보통 닭털이 아닌 듯 싶었지요. 할아버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닭털을 품에 꼭 안고서
금방으로 갔어요. 아니, 어떻게 황금으로 이렇게 얇은 닥터를 만들 수가 있지요? 주인장, 방금 뭐라고 했소? 이 닥터리 황금으로 만든 거라고요. 금방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황금 닥털 값을 아주 후하게 쳐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는 양 시치미를 뚝 떼었어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뜻밖의 굴러 들어온 복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거든요. 하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영감, 아니 요새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겼소? 실은 내가 나무를 하다가 할아버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그러고는 할머니와 함께 헛간에 있는 황금 닭을 보러 갔어요.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황금 닭은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다만 괴짝 안에 황금 닭털이 서너 개 떨어져 있었지요. 영감, 아니 이게 정말 황금으로 된 닭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니깐. 영감, 이제부터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구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열흘에 딱 한 번씩만 황금 닥터를 팔았어요. 그러면서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처럼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첫째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저 집에서 황금닭을 얻었대. 황금이 자꾸 나오는 집이라는데. 집에서 황금닭을 얻었대. 황금 알을 낳는 닭이라며. 황금이 자꾸 나오는 집이래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 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어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고 불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하루는 먼 데로 시집간 딸이 오랜만에 친정집에 오게 되었어요. 딸은 친정집을 보자마자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다 쓰러져 가던 옛날 친정집은 온데간데 없고 으리으리한 대골 같은 집이 그 자리에 떡하니 서 있으니 말이지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할머니는 이리저리 말을 둘러대다가 하는 수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몽땅 털어놓았어요. 그날 밤 딸은 마음이 뒤숭숭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부자가 된 친정집이 부럽기도 하고 자기 신세가 한없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다음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양에 볼일 보러 가고 할머니는 동네 잔치집에 놀러 갔지요. 집에 혼자 있게 된 딸은 헛간에 있다는 황금닭이 궁금해서 온몸이 근질근질했어요. 딸은 헛간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헛간 안에 있는 괴짝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런데 정말 괴짝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닭이 있지 뭐예요. 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금닭을 와락 움켜쥐었어요. 그리고는 황금닭을 보자기에 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딸은 달리고 또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딸은 황금닭이 잘 있나 궁금해서 보자기를 펼쳐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할 황금닭은 온데간데 없고 시커먼 돌덩이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딸은 황금에 눈이 멀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지요. 황금닭의 주인은 따로 있었어. 내가 아니야. 딸은 친정집을 향해 다시 터벅터벅 되돌아갔어요. 친정집에 돌아온 딸은 무릎을 꿇고 부모님에게 잘못을 빌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화를 내기보다는 뜻밖의 말을 꺼냈지요. 황금닭을 보고 욕심을 낸 건 잘못이다. 하지만 금방 뉘우쳤으니 그것으로 됐구나. 그리고 황금닭이 시커먼 돌덩이로 변한 걸 보고도 그리 놀라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고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고 부른다는구나. 하지만 황금닭이 있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운 적은 한 번도 없단다. 그러니 황금닭이 없어도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면 되는 거야. 그 뒤로도 시커먼 돌덩이는 반짝반짝 빛을 내는 황금닭으로 변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동안 잘 살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 돌덩이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 딸도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상한 샘물. 먼 옛날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영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너무 힘들게 나무를 하지 마세요. 내 걱정은 마오. 할멈도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하니 너무 힘든 일을 하지 말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의좋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슬하에 아들, 딸이 하나도 없어서 언제나 적적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들이나 딸이든 하나만 있으면 덜 적적할 텐데. 하긴 그렇소. 그러나 할멈, 우리는 옆집 호라비 영감보다 낫지 않소. 그 영감은 아들, 딸뿐만 아니라 아내마저 없으니. 그래요. 혼자 사는 걸 보면 불쌍해요.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옆집 호라비 영감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말고는 아무도 그 호라비 영감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호라비 영감은 욕심쟁이였습니다. 오늘은 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회방 놓을까? 호라비 영감은 이렇게 심술궂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호라비 영감을 흉보았습니다. 저 호라비 영감은 꼭 놀부 같단 말이야. 일은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회방만 놓으니. 그러게 말이에요. 욕심장애에다 심술궂기가 꼭 놀부 같다니까.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저런 심술꾸러기 영감을 그냥 내버려 두다니. 누가 아니래요. 심술을 부리지 못하게 하든지 새 사람이 되게 혼을 내든지 하실 일이지. 그래도 호라비 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착한 할아버지는 그날도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할멈, 다녀오리다. 네, 늦지 않게 돌아오세요. 알았어.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갈까?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을 뒷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뒷산에 오랫동안 안 갔으니 오늘은 뒷산으로 가보자. 나무들이 많이 자랐을 거야. 새들이 제잘거리며 할아버지를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뒷산에서 열심히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해서 일찍 돌아가자. 할아버지는 땀을 흘렸습니다. 휴, 힘들다. 좀 쉬었다 해야겠다. 할아버지는 풀 위에 앉아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예쁘기도 하지. 이런 산속에서는 처음 보는 파랑새인데. 그러자 파랑새는 따라오라는 듯이 할아버지의 주위를 맴돌더니 천천히 날기 시작했습니다. 저 새가 이상한 몸짓을 하네. 한번 따라가 볼까?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따라갔습니다. 한참 파랑새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던 할아버지는 잠깐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동안에 파랑새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파랑새가 어디로 갔지? 할아버지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 숨었을까? 할아버지는 숲속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샘물이네. 마침 목이 마른데 잘 됐군. 할아버지는 샘물을 떠 마셨습니다. 아, 시원하다. 얼마나 물맛이 좋고 시원한지 할아버지는 샘물을 계속 떠 마셨습니다. 거참, 물맛이 신기하게 좋네. 시원하게 목을 축인 할아버지는 낮잠을 한잠 자고 싶었습니다. 한잠 잤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여기서 잠이 들면 안 돼. 어서 나무를 더 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할아버지는 졸음이 쏟아져 샘가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이 기다릴 텐데. 어느덧 할아버지는 샘가에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뒤에 할아버지는 잠이 깨었습니다. 이런, 내가 그새 잠이 들었었구나.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나무를 하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큰일 났군. 서둘러야지. 할아버지는 해놓은 나무를 지게에 얹었습니다. 날은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이 얼마나 기다릴까.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무거웠을 나무찜이 아주 가벼웠습니다. 나에게 갑자기 힘이 솟나? 오늘은 이상하게도 지게가 가벼운걸. 한편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늦으시는 걸까? 이렇게 늦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셨나? 할머니는 사리문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은 깜깜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이지? 혹시 산길에서 늑대나 호랑이를 만나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된 할머니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옆집 호라비 영감한테라도 부탁을 해서 산으로 가봐야지. 할머니는 옆집으로 갔습니다. 영감님 계세요? 방문이 열리며 호라비 영감이 삐쭉 얼굴을 디밀었습니다. 저 우리 집 영감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와 함께 우리 영감을 좀 찾아봐 주시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 자려는 참이요. 그러니 할멈 혼자 찾아보시오. 호라비 영감은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큰일 났네. 혼자서라도 찾으러 가봐야겠군. 할머니는 무서움을 참고 산으로 가는 길로 나섰습니다. 멀리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도 분간할 수 없도록 깜깜한 밤이구나. 제발 영감이 무사해야 할 텐데. 그때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예요? 영감이에요? 아, 할멈, 나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틀림없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미안하오, 늦어서. 할머니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바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감, 시장하시지요? 어서 저녁 드세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할아버지의 저녁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알았소. 나무를 내려놓고 들어가리다. 잠시 뒤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앞에 나타난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웬 젊은이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누구라니, 할멈? 무슨 말이요? 목소리는 우리 영감이 틀림없는데. 할머니는 젊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멈, 왜 그러?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 당신이 정말 우리 영감이 맞아요? 아니, 그럼 내가 누구란 말이요? 할멈, 정말 나를 모르겠소? 할아버지는 머리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 거울을 좀 봐요. 할머니는 거울을 내놓았습니다. 어디 봅시다. 내 얼굴이 어떻다고. 다음 순간 거울을 보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할멈, 내 얼굴에 주름이 다 없어졌어.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주름살이 없어지고 총각처럼 젊어져 있었습니다. 영감,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마치 새신랑처럼 젊어졌구려. 글쎄, 나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 나무짐을 잔뜩 얹은 지게를 지고 오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아 이상하다 했는데.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산에서? 아, 그렇군. 목이 말라 어떤 샘에서 샘물을 떠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산을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참 가볍더군.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파랑새를 쫓아가다가 놓쳤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감, 그 샘물이 젊어지는 샘물인가 봐요. 정말 그럴까? 그럼 할멈도 그 샘물을 마셔보구려. 이튿날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샘물이 있는 산속으로 갔습니다. 자, 할멈, 이 샘물을 마셔보. 할머니는 샘물을 떠 마셨습니다. 아, 시원하다. 이런 물맛은 처음이네. 할머니는 샘물을 마신 뒤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할머니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아, 잘 잤다. 한숨 자고 났더니 몸이 가벼워진 것 같네. 할아버지가 잠이 깬 할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아, 할멈이 새색시가 되었구려. 네?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할멈도 주름살이 없어지고 아가씨처럼 젊어졌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할멈, 우리는 다시 신혼부부가 되었구려. 그러게 말이에요. 자, 산을 내려갑시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하루에 2번씩 나무를 해도 해가 다 안 가는구려. 저도 그래요. 전에는 하루 종일 할 일을 요즘엔 한나절이면 다 한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큰 부자가 되겠구려. 그러면요, 전보다 몇 배나 더 일하는데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지요. 그 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점점 더 부자가 되어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어진 부부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심술쟁이 호라비 영감은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가봐야겠군. 호라비 영감은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감님이 저희 집에 다 오시다니 웬일이세요? 뉘시오. 난 이 집에 영감과 할멈을 만나러 왔는데. 어서 오게. 오랜만이군. 젊어진 할아버지가 점잖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자네가 이 집의 주인 영감인가? 하하하, 그렇다네. 호라비 영감은 한참 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군. 이 사람아, 이곳에 살면서 혼자만 젊어지다니. 그럴 수가 있나? 호라비 영감은 젊어지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졸랐습니다. 사실은 젊어지는 샘물을 마셨네. 젊어지는 샘물? 어디서? 마을 뒷산에서 마셨지. 나도 당장 가봐야겠네. 호라비 영감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라비 영감은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야. 샘물이 마시고 잠이 들었어도 지금까지 안 돌아볼 리가 없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가 봐야겠어요. 두 사람은 뒷산 옹달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옹달샘 가까이 갔을 때 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 아기 울음소리일까? 옹달샘 쪽에서 들려오는데요. 두 사람이 옹달샘으로 달려가니 거기에는 호라비 영감의 옷 속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호라비 영감은 어디 가고 대신 갓난아기가 있어요? 저 옷은 틀림없이 호라비 영감이 입었던 옷가지인데. 젊어진 부부는 처음에는 어찌된 까닭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갓난아기가 호라비 영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라비 영감이 또 욕심을 부린 거야. 아니, 얼마나 샘물을 마셨으면 갓난아기가 되고 말았을까요? 밤새 우느라 지쳤나 봐. 젊어진 부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울고 있던 아기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아기를 키웁시다. 그래요. 자식이 없던 차에 마침 잘 되었어요. 부부는 아기를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자식이 생겼으니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렇소. 아기가 참 귀엽지요? 여보, 우리 이 아기를 착한 아이로 잘 키웁시다. 착한 부부는 열심히 일하면서 아기를 잘 키웠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 9 달린 도둑. 옛날, 아주 먼 옛날입니다. 살기 좋고 평화로운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깊은 산속에 혼자 사는 머리 9 달린 도둑이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놈이 또 나타날 때가 되었는데 이번엔 무엇을 가져가려나? 지난번엔 우리 집 황소를 가져갔으니 이젠 우리 집은 빼앗길 것도 없어. 산속에서 조용히 살 것이지 왜 마을까지 내려와? 누구 하나 덤비지를 못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마을 사람들은 머리에 9 달린 도둑 때문에 시름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 검은돌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검은돌이는 마을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은돌이의 아내는 몸단장만 좋아하고 일을 싫어하는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일하러 가겠소. 머리에 9 달린 도둑이 나타날지 모르니 조심하오. 벌써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부지런히 일을 해야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지 않겠소? 알았어요. 다녀오세요. 검은돌이는 소를 끌고 들러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검은돌이의 아내를 논실댁이라고 불렀습니다. 논실댁은 검은돌이가 나가자 몸단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며 하루를 보낼까? 복덕이를 데리고 냇가로 빨래나 하러 갈까? 따뜻한 봄날이니 냇가의 경치가 좋을 거야. 몸단장을 끝낸 논실댁은 몸종 복덕이를 데리고 냇가로 갔습니다. 논실댁과 복덕이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머리 9 달린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들 잘 만났다. 오늘은 너희들을 잡아가야겠구나. 에그머니나. 논실댁과 복덕이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거 보게. 논실댁과 복덕이가 머리에 9 달린 도둑에게 잡혀가는군. 아니, 저놈이 이제는 사람까지 잡아가네. 큰일 났어. 마을 사람들은 논실댁과 복덕이가 붙잡혀가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보게, 어서 검은돌이에게 알려야지. 아내가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검은돌이는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꼭 찾고 말 거야. 마을에서 잃어버린 황소들도 내가 꼭 찾을 거야. 검은돌이는 그 길로 머리에 9 달린 도둑을 찾아 집을 떠났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아내와 복덕이가 무사해야 할 텐데. 소문에 따르면 머리에 9 달린 도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벌써 날이 저물었네. 그때 마침 오두막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아, 다행이다. 날이 저물었으니 저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야겠군. 검은돌이는 오두막 집으로 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그러나 집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웬일일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가? 대답을 기다리다 못해 검은돌이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는
웬 할머니가 배틀 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검은돌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너무 굶어 정신을 잃은 거야. 검은돌이는 집을 떠날 때 가지고 온 쌀로 급히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녁을 좀 드시고 정신을 차리세요. 검은돌이는 할머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검은돌이가 떠먹여주는 저녁밥을 들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젊은이, 고맙소. 젊은이 덕분에 살았구려. 할머니, 큰일 나실 뻔했어요. 그런데 젊은이는 무슨 일로 이 깊은 산골에 다 왔소? 검은돌이는 할머니에게 머리 9 달린 도둑을 찾아가는 사연을 말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 그렇다면 젊은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구려. 우선 산삼을 구해 다려 먹이는 것이 좋겠소. 산삼요? 그렇다오. 꼭 산삼을 다려 먹어야 하오. 검은돌이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검은돌이는 산삼을 찾아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검은돌이가 산삼인 줄 알고 캐우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산삼이 아니라 더덕이요. 그럼 이건 산삼이 틀림없죠? 아니야, 그건 도라지라오. 할머니, 그럼 산삼은 어디 있어요? 그건 나도 모른다오. 젊은이가 찾아야지. 그런 어느 날 검은돌이는 진짜 산삼을 찾았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검은돌이가 캐온 산삼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요. 3뿌리씩이나 캐왔군요. 이제 이걸 다려 먹으면 아무것도 겁나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손수 산삼 1뿌리를 다려 검은돌이에게 먹였습니다. 자, 이제 날 따라와요. 할머니는 검은돌이를 데리고 바위가 많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바위를 한번 들어봐요. 검은돌이는 바위 앞에 섰습니다. 힘을 내요. 약! 검은돌이는 겨우 바위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검은돌이에게 산삼 1뿌리를 또 다려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은돌이를 바위가 많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오늘은 더 큰 바위를 들어보시오. 이야! 검은돌이는 바위를 번쩍 들었습니다. 잘했소. 내일만 오면 되겠어요. 다음날 할머니는 3뿌리째 산삼을 검은돌이에게 다려 먹이고 또 바위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일 큰 바위를 들어보시오. 검은돌이는 집채만한 바위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됐어요. 이만하면 머리 9 달린 도둑도 젊은이의 힘을 당하지 못할 거요. 할머니는 검은돌이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머리 9 달린 도둑에게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머리 9 달린 도둑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어? 잘 모릅니다. 할머니,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 놈은 저 산 너머 뾰족 바위 밑에 있는 굴 속에서 살고 있다오.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산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다음 날 검은돌이는 머리 9 달린 도둑을 찾아 떠났습니다. 검은돌이는 산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앞산 봉우리에 뾰족바위가 보였습니다. 저기 뾰족바위가 보이는구나. 아내와 복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검은돌이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뾰족바위에 닿았습니다. 이 바위 밑 굴속에 머리 9 달린 도둑이 산다고 했지? 검은돌이는 우선 뾰족바위를 들어 옆으로 옮겼습니다. 과연 굴이 있군. 할머니의 말씀대로야. 검은돌이는 무릎을 꿇고 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복덕이다. 엎드려 굴 속을 살피던 검은돌이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굴 아래에는 넓은 마당이 있고 그 마당 우물가에 복덕이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아직 무사하구나. 검은돌이는 돌멩이를 주워 우물가에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복덕이가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 서방님! 쉿! 조용히 해. 검은돌이는 우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서방님,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아씨와 너를 구하러 왔어. 복덕이는 검은돌이가 반가웠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방님, 논실하시는 집안에 계세요. 제가 모시고 올게요. 저 집이 머리 9 달린 도둑의 집인가? 마치 대궐 같군. 도둑이 올 때가 되었으니 조심하세요. 복덕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논실댁과 복덕이가 함께 나왔습니다. 여보, 나요. 잘 있었어? 검은돌이는 아내를 보자 반가워서 뛰어갔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오셨어요? 논실댁도 남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논실댁은 어딘지 옛날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씨, 도둑이 들어오기 전에 굴을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복덕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도망가면 머리 9 달린 도둑이 쫓아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검은돌이가 물었습니다. 집안에 숨었다가 머리 9 달린 도둑을 처치하고 도망가는 게 좋겠어요. 그게 좋겠군. 자, 들어가세요.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으로 들어가더니 논실댁은 검은돌이를 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서방님, 이 광에 숨어 계세요. 여기라면 안전할 거예요. 그럼 도둑놈이 오면 알려주어. 내가 해치울 테니. 검은돌이는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논실댁은 검은돌이가 광으로 들어가자 곧 광문을 자물쇠로 채웠습니다. 꼼짝없이 갇혔군. 웃음소리에 깜짝 놀란 검은돌이가 뚫어진 문틈으로 내다보니 논실댁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속았군. 검은돌이는 몹시 분했습니다. 얼마 뒤에 복덕이가 나타났습니다. 서방님, 조용히 하세요. 논씨아씨가 알면 큰일 나요. 시장하실 것 같아 상을 차려왔으니 어서 드세요. 복도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 논실아씨는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도 서방님을 보면 옛날처럼 될 줄 알았는데.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도둑놈을 없애고 말 테니. 도둑놈이 나타나거든 먼저 발등을 낫으로 내리치세요. 그때 언제 들어왔는지 머리 9 달린 도둑이 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 머리 9 달린 도둑이다. 검은돌이는 외침 소리와 함께 번개처럼 낫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앗! 검은돌이의 낫이 허공을 가르면서 머리 9 달린 도둑의 발등에 꽂혔습니다. 으악! 도둑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습니다. 검은돌이는 때를 놓치지 않고
머리 9 달린 도둑의 목을 향해 낫을 휘둘렀습니다. 이 도둑놈, 덤벼라! 나 죽네. 도둑은 목이 하나 달아났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놈, 내 손에 혼 좀 놔봐라. 검은도리는 낫을 놓고 도둑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살려줘. 도둑이 애원했으나 검은도리는 벽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으아! 벽에 부딪힌 도둑은 비명과 함께 땅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논실댁이 검은돌이 앞에 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못된 것, 용서할 수 없다. 너도 벌을 받아야 한다. 검은돌이가 논실댁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서방님, 논실 아씨를 용서해 주세요. 복덕이가 막아서며 애원했습니다. 복덕이를 보아 목숨만은 살려준다. 여기서 혼자 살거라. 검은돌이는 논실댁을 떼놓고 복덕이와 함께 산속의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머리 9 달린 도둑을 해치웠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요. 젊은이가 좋은 일을 하려니까 하늘이 도와준 것이라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을 마치자 할머니는 하늘나라의 선녀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검은돌이,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해요. 나는 그대를 돕기 위해 세상에 잠시 내려왔던 선녀였어요. 그러더니 선녀는 구름 위로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랬었군. 이제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야지. 검은돌이와 복덕이는 마을 사람들이 잃어버린 소들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검은돌이와 복덕이가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반가워했습니다. 며칠 뒤 검은돌이와 복덕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검은돌이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아무렴. 그렇고 말고 검은돌이가 머리 9 달린 도둑을 해치우지 않았으면 우리 마을은 아직도 근심에 쌓여 있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검은돌이를 칭찬했습니다. 검은돌이는 여전히 옛날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복덕이는 집안일을 하면서 틈이 나는 대로 배를 열심히 짰습니다. 복덕이는 마음씨도 곱고 부지런하기도 해요. 마을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검은돌이와 복덕이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장님 총각과 앉은뱅이 처녀. 옛날 어느 고을에 장님 총각과 앉은뱅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래 윗집에서 살았는데 서로 도와가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앉은뱅이 처녀가 장님 총각에게 읍내 장구경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님 총각은 그래요? 당신이 장님이 나를 위해 길만 가르쳐 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등에 업혀서 가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처녀는 장터 구경을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장날이 되었습니다. 앉은뱅이 처녀는 장님 총각에게 업혀 길을 가르쳐주면서 장 구경을 했습니다. 앉은뱅이 처녀를 한참 동안 업고 다닌 탓에 장님 총각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어휴, 덥다, 더워. 물 좀 먹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진뱅이 처녀는 주위를 살펴보다가 옹달샘을 찾았습니다. 안진뱅이 처녀가 장님 총각 등에서 내려 표지박에 물을 뜨려다가 황금 막대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황금으로 된 막대기가 여기 있네요. 뭐요? 황금 막대기? 장님 총각은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꽤 값나가는 물건이라는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고 착한 두 사람은 어느 누구도 황금 막대기를 가져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샘물만 마시고 안진뱅이 처녀를 업고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고갯길에 막 들어섰을 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산적이 나타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이, 이봐, 가진 거 다 내놓고 가!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안진뱅이 처녀가 보니 사나운 산적이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정도로 험상궂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침착한 처녀는 아까 그 황금 막대기를 떠올렸습니다. 저 너머 고개 아래 옹달샘에 황금 막대기가 있어요. 그걸 갖고 우릴 보내주세요. 라고 안진뱅이 처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산적은 불이 나게 샘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샘가로 간 산적은 주위를 두리번거려 보았으나 황금 막대기는 보이지 않고 낡은 나무 막대기만 보였습니다. 산적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아무 막대기를 두 동강 내고서는 다시 고갯길로 달려갔습니다. 어디 있어? 이것들이 나를 속이다니. 황금 막대기라니. 나무 막대기 하나뿐이었어. 하도 화가 나 두 동강 내버렸어. 주위를 둘러봐도 그 총각과 처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적은 어휴, 믿은 내가 잘못이지 하고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장님 총각과 안진뱅이 처녀가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갈 수 없었던 두 사람인지라 멀리서 환한 산적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 처녀의 말에 따라 숲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산적이 사라진 후 두 사람은 산적이 한 마리 생각났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옹달샘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까처럼 장님 총각은 안진뱅이 처녀를 업고는 샘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보았습니다. 황금 막대기가 두툼하게 나 있어 하면서 안진뱅이 처녀는 저도 모르게 걸어가서 두토막난 황금 막대기를 주었습니다. 어머, 내 다리가 펴졌어. 안진뱅이 처녀는 펴진 두 다리를 연신 어루만지다가 혹시 황금 막대기 덕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곧바로 옆에 있던 장님 총각에게 황금 막대기를 넘겨주며 만지게 했습니다. 정말이네. 내 눈이 떠졌어. 장님 총각은 안진뱅이 처녀의 다리가 펴진 것도 보았습니다. 눈을 뜬 장님 총각과 다리가 펴진 안진뱅이 처녀는 그 후에도 주인을 찾아주려고 여러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나무 막대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 황금 막대기가 욕심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험이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옹달샘가에 꽂아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총각과 처녀는 결혼하여 아들, 딸 많이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옛날 도깨비들로 득식을 하던 시절 어떤 할아버지가
산속 외딴집에서 쓸쓸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휘영청 밝은 달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이 밤중에 찾아올 리가 없는데.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바로 집 마당에서 멈췄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사람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거 누구인지는 몰라도 잠깐 들어와서 쉬었다가 가시오.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사람이 방 안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순간 키가 크고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사내의 모습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웬 도깨비가?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습에 도깨비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뭐 그리 무섭다고. 잠깐 놀다만 갈 테니 걱정 마시오. 사실 나도 산속에서 혼자 살다 보니 적적했다오.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도깨비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친해졌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울을 볼 때마다 모양새가 도깨비를 닮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붉은 얼굴에 지켜 올라간 눈썹, 큼지막한 코에 옆으로 찢어진 입 모양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큰일 났네. 이러다가 머리에 뿔까지 생기면 어쩌지? 할아버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도깨비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도깨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무서운가? 그 말에 도깨비는 몸소리를 치더니 붉은 피가 제일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영감은 무엇이 제일 무서운가요?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역시 돈이지. 사실 나는 그놈의 돈 때문에 이렇게 산속에서 숨어 사는 거라오. 도깨비가 가고 난 뒤 할아버지는 얼른 장에 나가 소의 피를 사왔습니다. 집 주위에는 물론이고 구석구석에 뿌려두고는 나머지는 항아리에 넣어두었습니다. 밤이 되자 도깨비가 집으로 들여오려다 살인문 앞에 뿌려놓은 피를 보았습니다. 이크! 이게 뭐야? 도깨비가 소스라치게 놀라 허둥대다가 그만 항아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는 붉은 피를 흠뻑 뒤집어 쓴 채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젠 저놈이 찾아오지 못하겠지. 할아버지가 집안을 치우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영감도 무서워하는 놈한테 실컷 당해보시오. 할아버지가 나가보니 도깨비가 엽전을 와르르 쏟아놓고 가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할아버지는 부자가 됐지만 도깨비한테 못된 짓을 한 것 같아 두고두고 도깨비 친구를 아쉬워했답니다. 중국 임금이 된 머슴. 옛날에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허우대도 멀쩡하고 부지런히 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틈만 나면 총각을 구박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고 어떤 날은 너무 자주 쉰다고 구박을 했지요. 하루는 총각이 참다 못해 이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에이, 차라리 딴 데 가서 머슴을 살아야지. 그 뒤부터 말끝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 나간다. 나 나간다. 주인 영감은 그 말을
나 난다, 나 난다로 잘못 알아듣고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이놈아, 네가 정말 날 수 있단 말이냐? 총각은 이게 뭔 소린가 멀뚱멀뚱했지만 곧 능청을 떨며 대답했지요. 예, 날지요. 그럼 한번 날아봐라. 사또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영감님이 날란다고 알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주인 영감은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이놈, 어디 한번 혼나봐라. 하는 심보로 고을 사또에게 일러 바쳤어요. 얼마 뒤 사또가 총각을 불러 물었어요. 내가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총각은 가슴이 뜨끔했지만 능청을 떨며 말했어요. 예, 날지요. 그래? 그럼 당장 날아보거라. 임금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사또님이 날란다고 날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사또가 화가 치밀 수밖에요.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사또는 곧 임금님께 편지를 썼어요. 우리 고을에 어떤 놈이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말이죠. 얼마 뒤 임금님이 총각을 불러 물었어요. 내가 정말 날 수 있단 말이냐? 총각은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중국 임금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임금님께서 날란다고 날겠습니까요? 총각이 이렇게 말하니 임금님의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밖에요. 그래서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명령을 했지요. 그러는 동안 총각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퍼져 중국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대요. 중국 임금은 신하를 시켜 총각을 오게 했지요. 총각을 보자마자 중국 임금이 물었어요. 그래, 내가 정말 날 수 있느냐? 예, 날지요.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날아보거라. 총각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죽기 전에 실컷 놀기나 하자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참 뜸을 들인 다음에 말을 했어요. 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무 때나 날겠습니까? 그럼 언제 날 수 있느냐? 한 달 뒤에 날겠습니다. 좋다. 한 달 뒤에 보자. 이렇게 해서 총각은 한 달 내내 궁궐에서 배불리 먹고 잘 지냈어요. 드디어 약속했던 한 달이 되었어요. 중국 임금이 총각을 불러 말했지요. 이제 날아보거라.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날 테니 임금님은 저 산 밑에서 기다리십시오. 중국 임금과 구경꾼들은 신이 나서 와글와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총각은 느릿느릿 산 위로 올라갔지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기는 마찬가지. 떨어져 죽을 때나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주위를 살피는데 어디선가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총각이 다가가 보니 이게 웬일일까요? 토끼 두 마리가 옷과 부채를 서로 잡아당기며 아웅다웅 다투고 있더래요.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총각이 묻자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와 말했어요. 이건 하늘을 나는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부채를 살살 붙이면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놈이 자기 거라고 안 주지 뭐예요. 그러자 또 다른 토끼도 깡충 튀어나오며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거야. 총각은 이거 참 잘됐다 싶어서 토끼들을 살살 구슬렸네요. 그만들 다퉈. 내게 좋은 수가 있는데
내 말대로 할 테냐? 그게 뭔데요? 하나는 옷을 갖고 하나는 부채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면 한들을 날 수 없지? 그렇지요. 그렇다고 옷과 부채를 하나가 다 가지면 나머지 하나가 섭섭할 테고. 그렇죠. 그러니 이 옷과 부채를 내가 갖는 거야. 그럼 너희는 다툴 일이 없고 얼마나 좋으냐? 토끼들은 수근수근 속닥속닥 저희들끼리 귓속말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게 좋겠어요. 옷과 부채를 가지세요. 총각은 신바람이 나서 얼른 옷을 입고 부채를 슬슬 붙여 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몸이 두둥실 하늘로 떠올랐어요. 야후! 난 안다. 난 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거니? 총각이 소리치자 토끼가 대답했어요. 부채를 한쪽씩 접으면 돼요. 총각은 부채를 한쪽씩 차곡차곡 접으며 중국 임금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중국 임금은 눈이 등잔만해져서는 총각에게 물었어요. 얘봐라. 나도 한번 알 수 있겠느냐? 그러시지요. 중국 임금은 서둘러 옷을 입고 부채를 팔랑팔랑 붙여댔어요. 그러자 몸이 두둥실 하늘 높이 올라갔지요. 이야, 난다, 날아. 중국 임금은 신이 나서 자꾸 부채를 붙여댔어요. 그럴수록 높이 높이 올라가 나중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었지요. 이쯤 됐으니 이제 내려가야겠다. 중국 임금은 아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어떻게 해야 내려가느냐? 하지만 이를 어째요? 그 소리가 총각한테 들릴 리가 있나요?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임금님이 내려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요.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지만 임금님은 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사람들은 새 임금을 뽑아야 했지요. 그래서 조선 땅에서 온 신비하고 놀라운 총각을 임금으로 삼았지요. 이렇게 해서 한때 머슴이었던 총각은 중국 임금이 되었답니다. 참, 하늘로 올라간 중국 임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글쎄, 바람이 그러는데 이리저리 하늘로 떠돌다가 솔개가 되어 지금도 하늘을 빙빙 날고 있다고 하네요. 복숭아꽃 마을 이야기. 옛날 중국 진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은 온 나라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시달리거나 쌀이나 보리 농사를 망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릉이라는 곳에 한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날마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근근히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날 어부는 이른 새벽에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이제껏 가보지 않았던 강 위쪽까지 올라가 물고기를 가득 잡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어부는 힘차게 노를 저어 자꾸 강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그곳은 어부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여기는 대체 어디일까? 그곳에는 다른 나무는 한 그루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숭아 나무가 양쪽 강기슭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또 짙은 향기가 나는 풀이 우거져 있고 풀 위로
복숭아꽃 꽃잎이 팔랑팔랑 떨어졌습니다. 어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엇인가에 홀린 듯 자꾸만 노를 저 나아갔습니다. 여기가 어딜까?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복숭아 나무 숲을 따라 점점 더 깊이 노를 저어가자 강폭이 좁아지더니 이름 모를 높은 산이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어부는 산그늘에 가려진 구석진 곳에서 동굴을 보았습니다. 동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어부는 무트로 올라가 강기슭에 배를 묶어두고 동굴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어부는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빛을 따라 더듬더듬 손으로 만져보며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며 눈앞이 탁 트였습니다. 어부는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곳은? 드넓게 펼쳐진 기름진 논과 밭이 보이고 아름다운 연못과 뽕나무와 대나무 숲도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집들은 말쑥하게 손질되어 있고 평평한 논두렁길이 마을 곳곳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길을 가는 사람도 밭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어부가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부터 머리를 딴 어린아이까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지? 어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낯선 어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어부는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부의 이야기를 듣고 어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닭을 잡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술과 함께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바깥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어부를 한번 만나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먼 옛날 시황제라는 임금님이 진나라를 세웠을 무렵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전쟁을 피해 이곳으로 들어와 숨어 살기 시작했지요. 그 뒤로 우리는 몇백 년 동안 바깥 세상과 인연을 끊은 채 우리들끼리 평화롭고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 세상 일을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어부는 그 옛날 시황제가 세운 진나라가 망한 뒤에 수많은 나라가 서로 싸웠고 그러다가 한 나라라는 힘센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 나라도 다시 새 나라로 나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 세상에는 또 다른 진나라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부의 이야기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잇따라 한숨을 쉬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뒤로도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어부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어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덧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부는 문득 가족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친절한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 하나가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당신이 여기 왔던 일이나 여기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조심해 주세요. 어부는 다시 동굴을 빠져나와 배를 묶어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굴로 가는 길을 잊지 않도록 복숭아 나무 가지 여기저기에 끈을 묶으며 강을 내려갔습니다. 어부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자 어부의 가족은 뜰 듯이 기뻐했습니다. 어느새 마을에는 어부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어디인가 신비한 곳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윽고 고을 원님까지 그 소문을 전해 듣고 어부를 불러 그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원님은 어부가 다녀온 마을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신비한 마을로 가는 길을 알아오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어부에게는 길을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어부는 하는 수 없이 원님의 부하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뭇가지에 묶었던 끈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 동굴로 가는 길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부가 보았던 평화롭고 살기 좋은 복숭아꽃 마을 이야기는 언제부터인가 꿈 이야기처럼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꿈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복숭아꽃 마을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맸지만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오공. 옛날 화가산에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벼락이 번쩍 그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깡깡깡! 무서운 천둥소리와 함께 바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깨진 바위 속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임금님이다. 바위에서 태어난 돌원숭이는 너무 놀라 정신이 없는 원숭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새 임금님 만세! 만만세! 산속의 원숭이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돌원숭이를 임금님으로 모셨습니다. 감히 아무도 돌원숭이와 맞서서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돌원숭이는 물속을 헤엄치다가 폭포에 가려진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굴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을 뿐만 아니라 맛도 향기도 매우 좋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원숭이들만 사는 우리의 낙원이다. 이제부터 이곳을 수렴동이라고 부르자. 돌원숭이는 숲속의 원숭이를 모두 동굴로 이끌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임금님 만세! 우리들의 낙원 수렴동 만세! 원숭이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늙은 원숭이 한 마리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돌원숭이는 생각했습니다. 죽지 않는 도수를 배우자. 돌원숭이는 결심을 하고 수렴동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선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선은 돌원숭이에게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손오공은 갖가지 신기한 도수를 배웠습니다. 구름을 타고 나는 법, 털을 뽑아 똑같은 원숭이를 수백 마리 만드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손오공은 워낙 머리가 좋아 도수를 빨리 익혔습니다. 7년 동안 무려 72가지나 되는 도수를 배웠습니다. 손오공은 온갖 도수를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선과 헤어져 수렴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손오공이 떠나있던 사이에 그토록 아름답던 수렴동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못된 괴물이 나타나 수렴동의 원숭이들을 한 마리씩 잡아 먹었습니다. 감히 내 백성들을 괴롭히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손오공은 털을 한 움큼 뽑아 훅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오공이 수백 명 생겨나서 단숨에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임금님이 괴물을 물리쳤다. 임금님 만세! 수렴동 만세! 손오공은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강해지고 싶어진 손오공은 용궁에 가서 여의봉을 빼앗아 오기로 했습니다. 손오공은 바다 밑에 있는 용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구 소리쳤습니다. 손오공님이 오셨다. 여의봉을 내놓아라. 용궁의 군사들이 손오공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손오공은 여의봉을 빼앗아 용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의봉은 길게 늘이면 하늘 끝까지 닿고 작게 줄이면 귓속에 넣을 수 있는 신비로운 요술 막대였습니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마음대로 쓰며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도 나를 당하지는 못한다. 손오공은 큰 소리를 탕탕 치며 하늘나라 임금님인 옥황상제마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옥황상제도 겁이 안 나. 못된 원숭이로다. 하늘나라의 무서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화가 난 옥황상제는 하늘나라의 군사들을 보내어 손오공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도수를 부려 하늘나라 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손오공을 하늘나라로 불러 벼슬을 주기로 했습니다. 손오공에게 힘든 일을 시켜서 착한 원숭이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손오공도 하늘나라에서 벼슬을 준다는 소식에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는 일만 시켰습니다. 화가 난 손오공은 마구간을 부수고 말을 마구 때렸습니다. 하늘나라 군사들도 손오공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손오공이 점점 더 제멋대로 굴자 옥황상제는 부처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부처님에게도 대들고 까불었습니다. 예, 오공아. 너는 구름을 잘 탄다지. 구름을 타고 내 손바닥을 벗어나 보거라. 그러면 하늘나라를 너에게 주마. 곰곰이 생각하던 부처님은 손오공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하하하, 너무 쉽군. 좋다. 손오공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오른손을 펴자 부처님 손바닥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손오공은
도슬로 구름을 불러 올라탔습니다. 자, 구름아, 어서 가자.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번개처럼 날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기둥 5개가 서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하늘의 끝이군. 부처가 딴소리를 못하게 내 이름을 써놓자. 손오공은 5 기둥 중 가장 큰 기둥에 자기 이름을 써놓고 부처님 앞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늘나라는 내게 넘겨줘야 해. 내가 이겼으니까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는 지금까지 내 손바닥 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어. 자, 보아라. 부처님은 오른손을 손오공 앞에 내놓았습니다. 부처님의 가운데 손가락에 손오공이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손오공이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부처님이 갑자기 손을 오므렸습니다. 손오공은 꽉 잡히고 말았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손오공은 잘못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부처님은 곧 손가락을 펴서 5 봉우리의 오행산을 만들고 손오공을 그 밑에 가두었습니다. 부처님, 숨이 막혀 죽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손오공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듣기 싫다. 500년 후에 어떤 스님이 너를 구해줄 때까지 반성하고 있거라. 어느덧 50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손오공은 그동안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인 삼장법사가 손오공이 있는 오행산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보고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넌 누구냐? 왜 그러고 있지? 손오공입니다. 500년 전에 부처님이 저를 가두시며 스님이 구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오공이구나. 삼장법사는 불경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바위산이 갈라지며 손오공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손오공은 500년 만에 비로소 부처님의 벌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오공아, 너는 이제부터 나의 제자가 되어 나와 함께 여행을 가야 한단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손오공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삼장법사와 여행을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관음 보살님이 나를 부처님이 계신 선축국에 보내셨단다. 그곳에서 경전을 가져다가 당나라의 불쌍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오행산에 들러 너를 함께 데려가라는 말씀도 덧붙이셨단다. 손오공은 가기 싫었지만 삼장법사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손오공은 삼장법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손오공이 짐을 메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무섭게 으르렁댔습니다. 오공아, 이제 큰일 났구나. 삼장법사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삼장법사는 손오공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둘러 단번에 호랑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겨우 호랑이가 까불다니. 삼장법사는
손오공의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 실력이 대단하구나. 뭘요? 그까지 호랑이 한 마리인데요. 손오공은 여의봉을 다시 작게 만들어 귀 속에 넣었습니다. 오공아,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는 조심해라. 삼장법사는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다시 길을 가던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이번에는 도둑떼를 만났습니다. 손오공은 또 여의봉을 휘두르며 도둑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다니. 삼장법사는 손오공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은 토라져서 혼자 구름을 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관은 보살님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손오공이 오거든 이 금태를 머리에 씌워주세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주문을 외우세요. 얼마가 지나자 손오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삼장법사는 손오공에게 금태를 내밀었습니다. 관음보살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손오공은 신이 나서 얼른 금태를 머리에 썼습니다. 삼장법사는 시험삼아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금태는 자꾸 손오공의 머릿속으로 재어들었습니다. 손오공은 너무 아파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금태를 벗으려 해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삼장법사가 다시 주문을 외우자 손오공은 비로소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큰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두 사람이 막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물속에서 큰 용이 머리를 쑥 내밀고 덤벼들었습니다. 삼장법사는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손오공이 용을 공격하기 위해 여의봉을 꺼냈지만 용은 재빨리 삼장법사가 타고 온 말을 덥석 물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관음보살이 하늘에서 내려와 물속을 보며 꾸짖었습니다. 천축국으로 경전을 가지러 가는 스님에게 이게 무슨 못된 짓이냐? 다시 물 밖으로 나온 용은 흰말로 변했습니다. 삼장법사는 관음보살에게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흰 말을 타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오사장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할 즈음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느 큰 집에 앞에 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괴물돼지가 우리 딸을 데리러 오는 날이라 재워줄 수 없소. 당신들도 위험해요. 제가 그 괴물을 혼내주겠어요. 손오공이 억지를 부리자 주인은 할 수 없이 삼장법사와 손오공을 집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손오공은 그 집 딸로 변장하고 괴물 돼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괴물 돼지가 나타나자 여의봉으로 괴물을 힘껏 때렸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삼장법사는 괴물 돼지에게 저팔계란 이름을 지어주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손오공과 저팔계는 삼장법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 만에 일행은 아주 큰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막 강을 건너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괴물은 목에 해골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내 강을 건너려고 하느냐? 괴물이 소리치며 덤벼들었습니다. 내 놈은 손오공님과 저팔계님도 모르느냐?
손오공과 첩팔개는 힘을 합쳐 괴물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괴물이 자꾸 물속으로 피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못된 놈, 계속 숨지만 말고 정정당당하게 밖으로 나와라. 손오공이 물속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름 뒤에서 관음 보살님이 물속을 향해 말했습니다. 샤오정아, 너를 도와주실 스님이다. 어서 나와서 인사드려라. 사오정도 삼장 법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오정이 목에 건 해골 한 개를 물에 띄우자 튼튼한 배가 되어 모두들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오정은 손오공이나 첩팔개와 달리 물 위를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삼장 법사는 재주가 뛰어난 세 제자를 두어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손오공, 첩팔개, 사오정이 함께 있으니 천축구까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마음이 든든하구나. 손오공 일행은 길을 재촉했습니다. 어느 커다란 바위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길 위에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공아, 네가 저 할아버지를 업고 가거라. 삼장 법사의 말대로 손오공이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바위산으로 변해 손오공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틈에 마귀들이 나타나 삼장 법사와 첩팔개, 사오정을 잡아갔습니다. 손오공은 관음 보살님의 도움으로 바위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빨리 스님과 친구들을 구하자.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마귀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귀들은 삼장 법사와 첩팔개, 사오정을 매달아 놓고 아주 큰 소리로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오공이 당장 뛰어들어갔지만 두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호리병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호리병은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을 하면 빨려 들어가는 요술 호리병이었습니다. 손오공은 도수를 부려서 작은 벌레가 되어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너희들이 금각, 음각 마귀냐? 손오공이 숨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 누구냐? 무심코 대답한 마귀들은 요술 호리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틈에 손오공 일행은 마귀들의 집에서 빠져나와 계속 길을 갔습니다. 부처님이 있는 천축구까지는 멀고 험했습니다. 불타는 산도 넘고 마귀들만 사는 위험한 나라도 지났습니다. 드디어 삼장 법사는 손오공, 사오정, 첩팔개, 그리고 흰말 덕분에 무사히 천축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하고 모두들 고생이 많았구나. 부처님은 빙글에 웃으며 손오공 일행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삼장 법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가 불쌍한 사람들과 악한 일만 일삼는 사람들을 구하도록 하라. 삼장 법사는 경전을 아주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손오공 일행은 당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긴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손오공 일행을 위해 도술을 부렸습니다. 부처님의 도술로 손오공 일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당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제 머리에 있는 금태를 벗겨주세요. 손오공이 삼장 법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삼장 법사가 주문을 외우자 손오공 머리에 있던 금태가 아주 쉽게 벗겨졌습니다. 스님, 저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삼장 법사가 다시 주문을 외우자 사오정과 저팔계는 소원대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장 법사는 흰말도 다시 용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축국에서 가져온 경전이 당나라 사람들에게 착한 마음을 심어주어 당나라 사람들은 그 후로 서로 돕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